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급격히 떨어뜨리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분위기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의 아들이 청와대 근무한다고 당 원내대표 지인의 아들이 청와대 구급으로 채용되었다면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덩달아 이에 장단 맞추듯이 무슨 엄청난 비리라도 발견한 것처럼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자신의 딸 이방카와 사위 쿠시너에게 백악관의 중책을 맡겼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선거 사무실에서 성실하게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을 급으로 공채한 것이 그렇게나 큰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지인의 아들이라서 안 되는 것입니까? 트럼프의 사위 쿠시너는 대통령실 산하 미국 혁신국장과 백악관 선임 고문직을 역임했고, 딸 이방카는 백악관 대통령실 바로 옆방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아버지 트럼프의 보좌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방카는 아시다시피 트럼프 정부 내 그 어떤 장관들보다 더 영향력 있는 활동을 이어갔다는 것은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경우에도 자신의 친동생 로버트 케네디에게 법무장관직을 맡겼던 바 있습니다. 지금 야당과 언론의 분위기로 봐서는 만약 윤 대통령이 자신의 여동생을 장관에라도 임명했다면 탄핵하겠다고 달려들 판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어떤 역할을 한다더라,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의 아들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더라 해서 이것을 문제 삼는 얘기가 무성한데 이것이 무슨 범죄라도 되는 것입니까? 윤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인간인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도와주는 것보다 자신과 수십 년 호흡을 맞춰온 지인이나 형제의 도움을 받는 것이 때로는 더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분야도 있을 텐데 그것이 그렇게나 불법적인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회의원들 중에서 자신의 친척벌 되는 사람을 보좌관이나 자금당당 회계사무원으로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개인병원의 경우 병원장의 부인이 병원에 출근해서 사무장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들은 자신의 부인이나 딸에게 회계 담당을 시키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의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규모가 작든 크든 개인사업이든 국가의 일이든 간에 자신과 평생을 가깝게 지내와서 편하고 믿을만한 사람을 측근으로 쓰고 싶은 것이 그렇게나 잘못된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직책이 없이 국가의 일에 개입하는 비선의 경우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식으로 정부의 직책을 갖고 맡은 바 일을 한다면 그가 40년 지기 지인의 아들이라서 문제될 것은 무엇이며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김건희 여사를 대신해서 언론의 창구 역할을 좀 했기로서니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들이 개입해서 국정농단을 벌인다든지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러면 그때 가서 그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행정사무를 보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까?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율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마치 대통령이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오늘 방송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갖는 의미, 그것을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오른쪽 아래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론조사란 그 질문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조사의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그 지지도가 증감되거나 심지어는 그 결과마저 바뀔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언론과 여론조사 업체들의 상당수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윤 정부 홈집 내기에 나서기로 했다면 그 정도 조작쯤은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사실상 맘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운동권 세력들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맨 처음 시도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정권에 대한 음해성 유언비어와 마타도어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떨어뜨리기가 그 첫 번째 작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가지 유언비어들을 살포해서 정권에 대한 신뢰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소고기 광우병이라는 거대한 사기로 이명박 정부의 신뢰감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시발점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터무니없는 공격을 했던 방법이 그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권의 지지율을 20% 이내로 떨어지게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국민들은 더 쉽게 유언비어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흑색 선전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지는 단계가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폭발력 있는 사건 하나를 터뜨립니다.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가 그 도화선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일사불란한 협조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세뇌당하게 되면서 현 정권을 지지하던 국민들마저도 체념하는 단계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격한 운동권 정복 세력의 정권 정복 과정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다름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처한 환경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첫 번째 단계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싶은 정황들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급격히 떨어뜨리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분위기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최근 충격적인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지난 12일 김건희 여사 관련 폭로성 기사를 게재했다가 돌연 이 기사를 삭제한 것인데, 조선일보처럼 메이저급 언론사가 대통령 부인에 관한 폭로성 기사를, 그것도 황색 폭로를 일삼는 누군가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올렸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평소에 조선일보다워 보이지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관계가 분명치 않아서라는 설명과 함께 기사를 삭제했는데, 정가에서 이것을 범상치 않은 일로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경고 내지 협박성 기사이거나 윤석열 정부에 가까운 미래에 대한 복선을 깔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현재의 지지도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실제로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다면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 국지간 일들을 반면 거울 삼아 비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싫어할 만한 일이라도 나라를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유익한 일이라면 실천했던 것입니다. 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사드를 배치했습니다. 인기만을 생각했다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지만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더 늦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공무원들이 돌아섰습니다만 그것을 감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종북 이석기와 한명숙을 구속했습니다. 통진당을 해산했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했습니다. 김영란법을 만들었고 북한에 대한 역대 최고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종교인에 대한 과세도 밀어붙였습니다. 심지어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담배 가격을 대폭 올려서 국가의 세 수입을 늘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낮았다면 그것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당장 피해보는 국민 일부가 있다고 해도 나라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인기가 없었다면 그것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평가입니다. 반면에 문재인이 만약 일부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의 미래를 끌어다가 모조리 자신의 인기관리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원전을 폐쇄시켜놓고 전기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의 임기 동안은 한전이 어떻게 되든 전기료 인상을 7번씩 거부하는 파렴치한 짓을 했습니다. 미래 우리 자손들이 사용할 자원을 끌어다가 미래 자원을 끌어다가 자신의 임기 동안 물 쓰듯이 선심 쓰듯이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모르시겠습니까? 마찬가지의 논리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인기가 없다면 그것은 그만큼 그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당장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정책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시작한 많은 일들이 국민들 일부와 민주당 운동권 종북 세력들이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서울시와 협조해서 지난 5년 동안 생겨난 수많은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끊을 예정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공기업체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대규모 구조조정도 시작했습니다. 새나가는 돈줄을 막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체가 도산하든 말든 보너스 잔치를 벌이던 문재인 정부의 잔당들에게 파티는 끝났다는 선언을 한 것인데, 운동권 정부에 협조한 덕분에 공기업에 올라탄 그자들이 지금 떨고 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죽 지은 죄가 많고 컸으면 70여 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오던 검찰 제도를 임기를 불과 5일 남겨두고 검수완박 법안으로 없애버리려는 무리수를 두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우면 그랬을까요? 한동훈 장관이 임명된 이후 맹렬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검수완박 법안이 생각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자기들이 감옥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의 전복을 위한 작전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은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번 해봤으니 두 번째는 더 쉽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그 말씀입니다. 게다가 지금 세계 경제는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플레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고 급격한 금리 인상의 여파로 원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달러 현상과 연이은 금리 인상 여파로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단 10일 동안의 무역 적자가 50억 달러에 이르는 등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 기업체들마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적 현주소입니다.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파트를 융자받아서 산 사람들에게 고이자의 고통이 점점 현실로 닥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이제 악몽을 넘어서 거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들을 국가가 모두 구제할 수도 없습니다. 설령 일부를 구제하더라도 돈 안 빌리고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는 뭐냐면서 형평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구해도 불만이고 구해주지 않아도 불만일 것이라서 윤석열 정부의 딜레마의 한 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역사상 처음 겪는 초인플레이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대가 한동안 계속되면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게 될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향후 수년 동안 이 고통을 모든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서 생긴 일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일입니다만 운동권 세력들은 이것을 윤정부 탓으로 돌려서 어쩌면 치명타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걱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역사상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 인기 있는 대통령은 없었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딜레마이고 바이든의 딜레마이고 지금 서방세계 거의 모든 대통령들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경제가 나쁘면 예외 없이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고 선거에서도 재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시가 클린턴에게 패배한 원인도 바로 경제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 유명한 선거 캠페인 문구 클린턴의 It's the economy, stupid. 문제는 경제란다 이 바보야. 이 슬로건 한 방에 부시가 나가 떨어졌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트럼프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국 바이든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경제가 트럼프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은행빚이 많은 영끌족과 이른바 하우스 푸어들은 죽을 맛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의 얘기인데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일부가 죽는다. 그러나 만약에 인플레를 잡지 못하면 모두가 죽는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를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미국 정부가 전세계 모든 정부가 처한 공통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재인 정부가 급격히 올려놓은 국가 부채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운신의 폭이 넓지가 않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결론입니다. 국내외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마저 떨어져 가고 있다는데 이것을 타개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초심에 충실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치를 바로 세우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문재인 운동권 정부 인사들의 내로남불을 바로잡고 그들을 단죄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말 그대로 바로 그것을 행동에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운동권 종북 세력들이 다시는 정권을 탐내지 못하도록 뿌리부터 뽑아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사명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인내심이 많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지금 문재인 운동권 세력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와중이라 조금 더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조선일보의 이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삭제한 기사 사건이 조선일보의 우국 충정의 발로이든 협박의 의도이든 윤 정부의 미래에 대한 복선을 깔고 있든 그 해석이 무엇이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 장악을 공고히 하시길 조언드립니다. 윤 대통령을 믿고 명령에 무조건 복종할 군 지휘자들을 휘하에 잘 두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를 위해서입니다.
원전을 폐쇄시킨 장본인도 조속히 잡아들이고 울산 선거 조작의 주범도 체포하고 북한 어부들을 김정은에게 바친 자들이 누군지 빨리 밝혀내서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연루된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역시 주범과 종범들의 윤곽이 거의 드러나고 있는데 국민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 전에 당사자들을 긴급 체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의 주범도 밝혀내야 하고 성남FC 후원금 관련 비리, 법인카드로 5억 5천만원이라는 국고를 손실한 죄도 조속히 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립모텔이든 국립여인숙이든 여기로 보낼 운동권 정부의 죄인들의 죄상을 국민들이 납득하도록 정확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밝혀내는 것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민심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끄럽고 파렴치한 민낯을 있는 그대로 온 국민에게 보여주어서 다시는 좌파 종북 정권이 국민을 속이려 해도 국민들 의식이 자라고 커져서 그 누구도 이것을 믿으려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만약 이 일을 해낸다면 윤석열 정부는 그 맡은 바 소임을 넘치도록 다하는 것이고 역사에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경제는 경제 전문가들의 조언대로 하시고 그들이 반대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의 귀순한 우리 국민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서 최후를 맞게 한 자의 잔인한 거짓 인기는 퇴임 후 단 2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그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에 매진하시는 윤 대통령께 걱정 마시고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